아이가 된 소녀, 소녀가 된 아이, 차지수. 인권 강의를 듣는다. 강사가 모두에게 묻는다. 당신은 소개하시겠어요? 모두가 대답한다. 이런 나이 성격. 내 순서가 왔다. 머뭇거리자 강사가 묻는다. 지숙씨 성격은 어때요? 나는 지랄 맞지요. 모두가 유쾌하게 웃는다. 내 성격도 나도 잘 모르겠다. 잘 웃는데 또 잘 화내고 또 금세 눈 녹듯이 화가 풀린다. 나는 참 지랄 맞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랄 맞진 않았다. 나는 차지숙이다. 나는 1981년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내 고향은 전남 나주 영산포의 한 마을이다. 나는 어릴 적 동네 아이들과 함께 소독차를 따라다니는 아이였다. 소독차가 보이면 너무 좋았다. 그때 무엇이 그리 좋았을까? 그 하얀 연기가 그 뿌연 세상이 좋았다. 몽개구름 같았다. 그 시절 나는 행복한 철부지였다. 12살 때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 장애 여성으로 살았다. 놀림당하며 장애인이 된 후 창피함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남이 알지 못한 아픔과 서러움 딛고 살아온 젊은 날들. 다른 이에게 억울함까지 받고 살아온 나는 산전수전이 무엇인지 알아버린 나는 어른이 되어버렸다. 남에게 어려움을 주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현재는 외로운 싱글로 살아가고 있다. 병아리의 죽음. 나는 전남 영산포 이창동에서 태어났다. 영산포는 홍어와 나주배가 유명한 곳이다. 둘 중 무엇이 더 좋냐고 물으면 나는 나주 쌀밥을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학교는 더 이상 다니지 못했다. 학창시절, 봄만 되면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샀다. 병아리 이름은 딱히 정하지 않았다. 그냥 병아리야, 병아리야 라고 불렀다. 병아리를 사온 지 4, 5일이 지날 무렵 목욕을 시켜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 있었다. 아마도 내가 병아리를 못살게 굴어 세상을 떠난 것 같다.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딱히 마지막 인사를 하진 않았다. 그땐 병아리가 죽으면 엄마가 내다 버렸다.
생명이라기보다 갖고 놀다 버리는 고장난 장난감처럼 대했다. 나는 해마다 병아리를 샀지만 한 번도 닭이 되는 모습을 보진 못했다. 그 당시 내 감정에 대한 기억은 없다. 아니, 감정이 있었겠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기억을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소녀, 아이가 되다. 어린 시절 내 사진은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 일부러 없애버린 것은 아니고 이사 갈 때 버려졌다. 그 일을 생각하면 참 아쉽다. 아쉬운 마음을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러간 대로 내버려 두자. 어렸을 때는 뛰어다니는 게 일이고 매일 놀러 다니는 게 일이었다. 숨바꼭질, 고무줄놀이, 땅 따먹기 다 재미있었다. 부끄러운 일이 있다. 12살이 넘었을 때였는데 집 옆 도로가에서 다라이에 담긴 물로 목욕을 했다. 여자아이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한 것이다. 그때 나는 창피함이 뭔지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아이였다.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이후 나는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고 산 것이다. 소녀가 되어야 할 시기, 다시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밥 한 끼의 효도. 12살 되던 해, 차 사고 이후 건강했던 지숙이는 죽었다. 나는 2년을 병원에서 지냈다. 부모님은 나의 치료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2년 후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무엇이 그리 다급하셨는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두 눈을 감지 못하셨다. 내가 눈에 밟혀 쉬 눈을 감지 못한 것이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종일 서서 고기를 썰던 모습이다. 시간이 무섭게 흘렀다. 나는 어머니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는 살갑고 다정다감한 부모는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했던 유의한 사람이었다. 문득문득 엄마 아빠가 생각난다. 동생에게 부모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묻는다. 만약 지금 언니 앞에 엄마 아빠가 있다면 뭘 제일 해드리고 싶어?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지. 나는 부모에게 불효했다. 죽을 때도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없게 했으니까. 마음속 돌덩이 같은 아픈 자식이었으니까. 생각을 거부한 아이. 난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봄이 되면 쑥을 캐러 이산저산 돌아다녔다. 그때 기억이 좋아서 쑥을 캐러 시골에 가본 적이 있다. 몸에 장애가 더 심해졌는지 종일 캐어도 한 주먹도 못 캐었다. 그래도 그 쑥으로 쑥향 물씬 나는 쑥국을 끓여 먹었다. 쑥국에서 들판에 풀냄새가 났다. 나는 철없고 지식이 없는 아이였다. 내가 말하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일반적인 생각을 못했다는 뜻이다. 창피함이 뭔지, 부끄러움이 뭔지 몰랐다. 남들은 내 장애를 이상하다고,
내가 자기들과 모양이 다르다고 나를 오랫동안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도 그걸 전혀 못 느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차별적인 눈빛에 상처도 안 받고 동네방네 온 동네가 내 놀이터인 양 돌아다녔겠지. 분명 생각이 없었다. 사춘기도 없었다. 아이에서 여성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첫 변화, 생리. 그 첫날이 딱히 기억나진 않는다. 그냥 나도 이런 걸 하나보다 덤덤히 받아들였던 것 같다. 언니들이 생리 때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가족들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 가족은 나에게 모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내가 만약 초등학교 4학년 때 차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나도 다른 언니들처럼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갔겠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공원도 가고 오락도 하고 놀았겠지. 다친 후로는 봄이면 혼자서 쑥 캐러 간다며 지랄하고 다녔다. 눈 오면 눈 맞으며 혼자서 좋다고 뛰어다니며 지랄하고 다녔다. 또 그러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집에만 콕 박혀 있었다. 왜 사는지 몰랐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15살 때였다. 소똥 냄새가 있는 곳. 둘째 언니 소개로 실로암 재활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그때 가족은 내가 지낼 만한 장애인 생활시설을 찾고 있었다. 순천은 내가 시설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고 나주에 있는 시설은 직접 가봤는데 숨이 턱턱 막혔다. 공간도 비좁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나보다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살았다. 마땅히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 답답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어느 날 가족들은 나에게 외출 준비를 하라고 했다. 광주에 시설이 있는데 네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함께 가서 보고 오자. 그렇게 갑자기 가게 되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찾게 된 곳이 실로암 재활원이었다. 그곳의 첫 기억은 소똥 냄새였다. 마을 냄새부터 좋았다. 집으로 사용되는 공간도 넓고 좋았다. 당시 원장님이 이것저것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해보니 면접을 본 것이었다. 나는 한 달 후 집을 나와 재활원으로 향했다. 사람을 보는 기준. 재활원 언니들은 착했다. 거짓 없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바로 내 느낌이다. 어떤 사람은 첫인사를 나누는 순간 알게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이겠구나. 나를 이용하겠구나. 그런데 재활원 언니들은 나를 속여 먹거나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았다. 그냥 내 느낌이긴 하지만 난 이게 중요했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식구들이니까. 누군가는 나에게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경험이 있냐?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냐? 경험이 있으니 그런 기준도 생긴 거 아니냐고 묻는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사람을 선택할 때, 사람을 받아들일 때 내 기준은 바로 이런 느낌이다.
책에 빠지다. 나주 집에서 나의 일과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밥 먹고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다.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축 늘어졌다. 무기력했고 별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듯 지냈다. 재활원에서 보내는 하루는 달랐다. 글씨도 배우고 다른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디든 그 기관에 찾아가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교를 다녔기에 기본적인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이후 공백이 너무 길었다. 사고 이후 글을 읽거나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 잊어버릴 수밖에, 낯설어질 수밖에. 그래서 다시 글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재활원에서 혼자 책의 제목을 보고 옮겨 쓰면서 다시 한글을 기억해냈다. 나는 글과 책에 대한 관심이 많다. 실로암 평생교육원을 다니며 작은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았다. 그 책 제목 하나하나를 읽었다. 그런데 책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할 줄 알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책이 많은 공간에 가면 나는 행복하다. 홀로 서기. 어느 날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교육이 있었다. 서둘렀지만 늦게 도착했다. 대표님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늦게 온다며 웃었다. 나는 크게 말했다. 내 삶에서 중요한 일을 마치고 왔어요. 정말이다.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 일을 마치고 온 것이다. 그 일은 바로 아파트 계약이었다. 내가 자립을 하게 된 계기는 함께 살았던 미숙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부터다. 미숙 언니는 거짓 없는 사람이다. 언니가 자립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자립을 상상하게 되었다. 내 입에서 자립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한 후 주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옛날 말에 너도 가니 나도 간다란 말이 있다. 옛날 말이 아니라 지숙이 말일 수도 있다. 자립 준비를 하며 가장 고민했던 것은 내 머릿속에 자립이라는 글자가 지워지기 전에 자립을 해야 될 텐데 였다. 내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했다. 그만큼 두려웠던 것 같다. 그 두려움은 서두름으로 바뀌었고 나는 그해 월산동의 연립주택으로 자립을 했다. 작고 낡은 주택이 뭐가 그리 좋냐고 물을 수 있겠다. 31살에 갖게 된 온전한 나의 공간이라 좋았다. 자립을 하고 몇 달은 힘들었다. 매 끼니 때마다 무얼 먹어야 할지 신경 쓰고 준비하는 일이 힘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혼자 살게 되면 저녁에 잠자는 것, 혼자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힘들다는데 나는 그렇진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반찬도 좀 사 먹으면 될 것을. 세상 밖 홀로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반찬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경험이 없었다. 지금은 맛있는 반찬집도 알고 나만의 반찬 레시피도 있다. 돌이켜보면 살다 보니 사라지는 것이 신기하다. 나 자신이 기특하다. 이런저런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졌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나의 이모 정말순. 나에겐 활동지원사 이모가 있다. 이모의 이름은 정말순이다. 그녀의 나이는 62세로 나와 죽이 잘 맞는다. 그녀가 걸을 땐 엉덩이를 힐쭉힐쭉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착하고 거짓 없는 모습이 좋다. 이모는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일상을 도와주는 것이 직업이다.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도 우리 둘만큼 드라마틱한 커플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나의 모난 성격을 이만큼 잘 받아주는 분이 또 있을까? 다시 고백하지만 난 참 지랄 맞다. 난 이모가 다른 사람 곁에 있는 게 싫다. 왜냐면 나의 활동 지원사 이모이기 때문이다. 이모에겐 늙으신 엄마가 있다. 서울에 살던 이모 엄마는 오랜만에 딸 집인 광주로 놀러 오셨다. 엄마가 왔지만 일하러 나와야 되니 이모는 늙으신 엄마를 집에 혼자 두고 우리 집에 왔다. 이모는 이참 저참에 엄마가 오셨고 집에 혼자 두고 오니 찬밥 드시는 게 걱정이라며 속마음을 말했다. 그 말을 듣는 내내 내 부모였다면 혼자 찬밥을 드시도록 하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모에게 말했다. 내일 나오실 때 어머니 모시고 나오세요. 어머니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모의 엄마가 찬밥을 드신다는 말에 나는 세상을 떠난 엄마 아빠를 생각했다. 살아계시면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은 엄마 아빠. 그날 용기를 내어 건넸던 말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행동이었다. 할머니에게 드린 보약. 할머니와의 짧은 인연이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내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다. 할머니의 나이는 94세이다. 할머니랑 시장에 가서 귤을 사 먹은 게 기억난다. 또 함께 손잡고 공원에서 쉬었다 걸었다 하던 모습도 생각난다. 할머니는 식사를 마치면 주무셨다. 내가 운동을 하러 외출할 때도 집에서 주무셨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다. 나랑 같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 할머니가 혼자 찬밥 드시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할머니만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으면 전 괜찮아요. 며칠을 서로 얼굴 부딪히며 지내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는 날. 서로 잘 지내라 인사 나누며 다시 보자 약속했다. 할머니, 아프지 말고 잘 잡숫고 우리 집에 또 와잉? 고맙네. 할머니는 나를 두고 가는 것이 아쉬웠는지 한참을 나를 바라보고 가셨다. 할머니는 이모에게 다음에 광주에 가면 꼭 지숙이 집에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할머니는 며칠 후 병원에 입원하셨다. 활동지원사 이모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전화를 했다. 나도 걱정이 되어 할머니와 통화를 하겠다 요청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할머니, 밥 안 드시면 다음에 내 집에 못 오게 할 거예요? 밥 잘 드시고 운동 잘하고 계시면 또 오셔도 돼요? 다음 날 활동지원사 이모는 어제 엄마가 지숙 씨와 통화한 후 밥도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 고맙다라는 말이 되려 더 고마웠다. 내 말이
그 어른에게 보약처럼 전달되어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우리 집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장애를 갖고 살다 보면 몸이 어지간히 아파선 병원을 가지 않는다. 검진을 받으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 어느 날 내가 다니는 기관의 선생님이 나에게 병원을 가보라 권하신다. 몸이 아프진 않았는데 보기에 평소와 달리 아파 보였나 보다. 몇 달 후 국가에서 나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 무슨 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다. 그런데 가슴에 문제가 있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덜컥 겁이 나 둘째 언니에게 전화해 물어봤다. 언니는 나에게 용봉동의 현대병원이 가슴 진찰을 잘하니 찾아가란다. 병원에서 의사는 나에게 말했다. 다행히 암은 아닌데 암이 될 수 있는 혹이 있어요. 수술해야 해요. 자립을 한 후 처음으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다. 같은 병실에 있는 동생이 걱정스런 눈길로 조언했다. 지금 2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1가지 일만 해야 할 거예요.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퇴원 후 전과 달리 체력이 너무 힘들었다. 그때서야 그 동생이 했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항생제 치료 후 2가지 일을 하기 어려웠다. 장애인이라 흔히들 사는 것이 많이 불편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신체적인 장애는 그닥 내 일상에 큰 불편함이 없다. 왜냐면 난 장애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길기 때문이다. 어제는 건강히 걸었다가 오늘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불편하겠지만 나에게 장애는 익숙한 것이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약해지니 덜컥 겁이 났다. 욕심을 별로 부리지 않고 살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는 것이 욕심인가 싶기도 하다. 몸이 아프고 나니 전보다 더 건강을 챙기고 있다. 그래, 이렇게 몸을 아껴가며 살자. 죽음을 생각한다. 나의 마지막 그 하루를 생각한다. 밀어야 열리는 문. 나는 장애를 선택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삶이 선택한 것이다. 삶이 선택한 대로 그 안에 내 던져질 수밖에 없던 나였다. 늘 불안했고 그 불안을 피하려 거치게 표현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 이런 불운한 지속기를 마음 담아 바라봐준 사람들, 내가 더디더라도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불안해도 가보자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 가자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인생을 조금 알 것 같다. 인생은 내 스스로 밀어야 열리는 문 같은 것이다. 나는 두드리고 밀 것이다. 죽음, 삶의 또 다른 이름. 12살 되던 해 차 사고를 당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결국 장애를 갖게 되었다. 부모님은 송정리의 난강병원에서 2년 동안 나를 돌봤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눈을 밟혀 두 눈을 감지 못하셨다. 무엇이셨던지 잘 모르겠다. 난 부모에게 불효했고 지금도 불효하고 있는 것 같아. 엄마 아빠의 마음의 도덩이 같은 아픈 자식. 그게 나다.